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북클럽 시간인데, 먼저 구운몽 이야기 하기 전에 오전에 봤던 그 꿈은 어땠어요? 젊을 때 저거 실제로 극장에서 보셨던 분 안 계세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극장이 흔치 않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꿀먹을 먹어요. 아직도 꿈에서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밴드의 그 마지막 장면만 그 목 자르기 직전에, 그 다음에 꿈에서 깨어나서 그 용선법사? 자기 스승에게 했던 그 신영규 씨의 조신 역을 맡던 신영규 씨의 대사, 하룻밤 사이에 인생의 쓰라림, 뭐 달콤함, 쓰라림, 비통함, 비참함을 다 겪었다. 근데 꿈이었다. 그게 진실로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신한테 와닿는다면요. 거기서도 이제 용선법사가, 여기서도 이제 결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환몽 구조, 꿈에서 돌아오는 구조, 꿈꾸기 전에서 꿈속에 들어갔다가 꿈에서 나오는 과정, 그거 이제 환몽 구조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설명하곤 했는데, 똑같아요. 꿈을 깨면 용선법사도 그러고 여기 육관대서도 그러고 이 세상은 꿈이다. 우리 인생은 꿈이다. 꿈과 같다가 아니에요. 꿈이다예요. 꿈이다. 근데 이제 조신의 꿈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이광수가 살을 붙인 것도 그렇고, 원래 삼국유사 원문도 참 가슴 아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고전문학 시간에 조신지몽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가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때는 그저 그랬어요. 재밌는 이야기구나. 그 당시에도 저는 영화 같은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야, 이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진짜 와닿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자식을 묻는 어버이 심정은 어떨 건지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상상이 돼요. 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도는 살아봤으니까, 단순히 그냥 거기 보면 몇 줄이 한 줄도 안 돼. 짤막하게 그 굶주려서 아들이 굶어서 큰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걸 파묻어. 우리 영화 속에서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에서 그게 안 나오지만, 그때 이제 그게 바로 고를 느끼는 거예요. 고를. 처음에 낙선사 관음보살에게 그 태수의 딸과 2년 좀 맺게 해달라고, 그때 강렬하게 느꼈던 어떤 욕망, 어떤 소망,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인연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지 못한 거죠. 근데 아마 저게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우리 또한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젊은 날에 그렇게 뭔가를 쫓아서 뭔가를 희망하고 바라고, 그런 게 없다면 인간의 삶이란 건 몸이 건조하겠죠. 뭐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면 무슨 죄인으로 살겠어요. 하지만 미처 한 생각 일으킨 게, 한 마음 일으킨 과보가 어떨 건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너나 나나 다 꿈속을 산 거죠. 그러다 호련히 정신 차려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문득 뭔가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면 진짜 꿈 같은 한 세월을 살았구나. 그때가 이제 깰 때가 된 거예요. 인생이란 꿈에서 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 감흥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오랜만에 나는 한국 영화도 오랜만에 보고
옛날 영화는 정말 오랜만에 봐가지고 제가 60년대 영화를 참 좋아해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박통 이전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어요. 신상욱 감독 같은 경우는 진짜 세계적인 감독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신상욱 감독 그래가지고 저 나중에 신상욱 감독 홍콩에서 납치되잖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지께서 영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당시엔 세계적인 수준 그래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주 제가 아주 옛날에 봤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하는데 아주 환상적인 작품들이 많았어요. 신성일 주연인 것 같은데 어떤 아가씨가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섬에서 막 이상한 굳은 삶을 살게 되는 환상 나중에 보니까 정확히 기억 못해요. 그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그 만추 이만희 감독의 만추라는 영화도 봤고 지금 사람들은 아마 그 뭐야 현빈 주연으로 그 누구야 그 중국 여자 새끼 나왔던 탕웨이가 이제 현대판 리메이크 만추에서는 탕웨이가 이제 미국을 배경 나오는데 옛날 만추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초까지가 한국 영화의 절정기였어요. 왜냐면 영화라는 게 20세기 초반에 매체이기 때문에 그 세계적 수준 격차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헐리우드 수준이나 우리나라 수준이나 거기서 거기 그래서 김기덕 감독의 한여 같은 경우에 한여도 리메이크 됐잖아요. 박찬욱인가? 이건 다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였고 그러다가 이제 독재가 시작되면서 상상력을 억압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요즘 뭐 TV 넷플릭스인가 어디서 한다면 MRV 그런 걸로 이제 타락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을 제한하다 보니까 제가 영화 강의라서 영화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어쩔 줄 모르겠네. 자, 조신지모 꿈별 과목이 없었나 보네. 구운목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또 구운목 우리 독서 모임은 참 잘하셨던 것 같은데 왜 멍석 깔면 못하지? 그래 여기 엽서 적으신 분들은 김희정 부사님 요즘에는 꿈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라는 것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직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만 이 마음을 꺾을 꿈속의 일들은 만만찮겠지요. 이왕이면 조신의 꿈보다는 양소유의 꿈이 더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양소의 꿈이 좋아요? 예. 그래요? 난 조신의 꿈이 훨씬 낫던데. 지긋지긋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신의 꿈은 쌤 미리 알면 차라리 일찍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모르게 살아.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예요. 살아봐야 아는 거지. 그다음 강태수 모사님.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가 되니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인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티브, 이 메타포가 우리 옛날에 저거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기서 봤잖아요. 매트릭스 영화가 바로 이걸 주제로 한 거예요. 꿈이 뭐고 현실이 뭐냐. 이제 이게 바로 우리 사고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꿈과 현실을 둘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우리의 허망한 분들이에요. 꿈과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 꿈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의 내용물은 환상이에요. 네? 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이겁니다 할 때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식의 내용물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분별된 거고 의식의 내용물이에요. 그건 환상이라고.
근데 그 의식의 내용물은 뭐냐? 의식 자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식밖에 없다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의식 이외의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쇳덩어리를 본다, 쇳덩어리를 만진다 할 때 우리가 진짜 쇳덩어리를 보고 쇳덩어리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칸트도 이미 200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실제 객관적 사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즉 꿈꾸고 있는 거라고. 뭐냐면 쇳덩어리라는 것에 대한 알미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지각하고 있고 촉감을 지각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는 거. 그 지각을 벗어나선 실제는 없어요. 그게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사물 그 자체를 알 수는 없다. 그게 뭡니까? 인생이 꿈이란 소리예요. 그 칸트의 인식론에서 물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 모든 게 꿈이에요. 모든 게 지각이라 인식이라.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독일의 그 관념론, 독일의 그 칸트의 인식론이 프랑스의 현상학에 줘요. 그래서 메를로 뽕띠 같은 사람이 지각의 현상학. 결국 우리가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에요. 지각, 인식이라고. 그게 21세기, 21세기 신경과학으로 이제 과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전부 의식이다, 의식. 근데 의식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다 하지만 의식도 이름이잖아. 그냥 그 정의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의식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관념으로는 알 수 없어. 근데 유일하게 체험하는 건 뭔가 이렇게 체험하면 돼. 이렇게. 모든 체험이 의식의 체험인 거야. 그러니까 의식은 그러니까 이 분별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야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쇳덩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쇳덩이를 보고 있다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쇳덩이를 만진 게 아니에요. 쇳덩이를 만진다는 경험.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의식의 내용은. 근데 모든 현상을 경험할 때 그 현상의 본질은 뭐냐? 의식이고. 그 이름이 없어서 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것 그래서 틀린 거야. 정의 내리면 틀려요. 이게 의식입니다 하면 틀렸다고 하는 거야. 그게 선이에요. 근데 이름을 붙이면 틀린 거야. 이름을 붙이면 벌써 분별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것 자체일 리가 없어. 무엇에 대한 설명 개념이지. 그러니까 개념을 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몰라야 되는 거야. 완전히 몰라야 돼. 완전히 모르면 바로 그거예요. 알면 꿈이야. 모르면 진실이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5월의 찬바람에 부처의 유골은 차갑고 온종일 하늘의 음악이 향로에 조야. 시를 왕년에 시 좀 쓰셨네. 아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용궁다리의 80년 흰산과 푸른만큼 나를 동화 속으로 이끌고 나는 나의 꿈 얘기를 써본다. 이것도 책에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 이거 그 공부 모임 영상에서 한번 하시는 거 봤어요. 이거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아야부기.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80이 되면 말입니다. 어느 시골 장터 가까운 곳 조그만 집을 얻어 20평 남짓 마당에 호박, 고추, 깻잎을 심겠습니다. 그리고 장날이 되면 그것을 팔러 장터로 가겠습니다. 대야를 엎어놓고 그 위에 방석을 깔고 편안히 앉아 하루 종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뻘건 기름이 둥둥 뜨는 쇠고기국밥도 사 먹겠습니다. 덤을 많이 달라는 손님에게 안 된다고 두 팔 벌려 손살을 치며 덤을 더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텅 빈 장터에 나는 잠시 머물겠습니다. 꼬깃꼬깃 그날 번 적은 돈으로 고등어 한 마리와 내가 좋아하는 고구마 튀김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무 대문 위에는 장미덩굴이 아직 있고 삽살개 한 마리와 전박이 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반겨줍니다. 나는 70 나이에 80이 되면 꿈이 있습니다. 슬쩍슬쩍 꺼내보는 만화 같은 나의 꿈이 있습니다. 시를 한번 써보세요. 조금만 다져보면 훌륭한 시예요. 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 부산을 그 노인과 바다라고 이렇게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비하는 아니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끔 제가 주로 저는 삼복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삼복도를 이렇게 걷다 보면 그 골목에 보면 대부분 이상하게 할아버지들은 안 보여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바로 그 알루미늄 샷시 문 열면 부엌과 방으로 이어지는 좁은 그 주택 있잖아요. 그 주택가 그 계단 참에 한 두 분, 세 분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햇볕 쬐고 있는 모습을 담소 나누시는 모습을 자주 봐요. 딱히 어디 나갈 데가 없고 소일거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침 드시고 그 골목에 나와서 이웃 비슷한 또래의 그 할머니들하고 그냥 이런저런 주로 옛날 얘기고 자식 얘기고 죽은 남편 얘기고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편안해 보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는 늙은 게 늙었다는 사실을 쓸모없다는 사실과 동일시 이건 자본주의거든요. 과거 100년 전, 100년까지도 아니라 한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요즘 그런 싸가지 없는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게 무슨 벼슬이냐 하듯이. 근데 옛날엔 나이 많은 게 벼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컴퓨터고 뭐도 없었던 시대는 뭡니까? 오랜 세월을 살아본 사람의 경험만이 유일한 지식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른들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어른의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우리 시대는 어른들의 역할이 별로 뭔가 분명히 시대가 변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공부방에도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집에 혼자 계시면 분명히 TV나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아마 몰라요. 적극적으로 막 나머지 자기 여생을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생 한 번만 익혀두면 정말 평생 이게 아주 좋은 취미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다고. 인간의 의식은. 봐요. 이게 우리가 지금 벌써 9번째잖아요. 그러니까 9권의 책을 읽었어요. 9권의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을 수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한 권의 책을 그냥 읽고 치울 수는 있잖아. 읽었다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읽었던 기억은 그냥 쓱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독후 활동이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게 내재화돼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읽었는데 예전에 읽은 건데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뭡니까? 안 읽은 건 똑같아요. 읽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독후 활동이라는 게 독서 활동의 마지막에 독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독서를 한 게 아니야. 반드시 독후 활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자기 이야기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작품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문장 자질이 있으시네요. 아마 젊은 시절에 칭찬받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아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저희 공부 모임에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저기 경산에 김수상이라는 시인이 계세요. 그분이 주로 뭐 경산인가? 저 경북에 계신데 시골 도서관에서 여러분 연령대 주로 이제 거사님들도 다 돌아가셔서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막걸리 집에 가야지 안 나오고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하잖아요. 거기서 시쓰기 작업을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또래 그 여성분들 주로 여성분들이 모여서 그 시인과 더불어서 자기 인생 얘기를 시로 문학 표현해서 칠곡에 계시다. 칠곡 거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기간이 있잖아요. 1년이면 1년 해가지고 활동하고 나서 그 작품도 이제 출판해보고. 그러니까 70, 80에 시집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늦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저보다 잘 쓰신 거군요, 진짜. 저도 이렇게 못 써요. 왜냐면 제일 훌륭한 글은 자기 삶이, 솔직한 자기의 삶이 배어나온 게 이게 진실성이거든요. 이사여구가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영이 보자니 8월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고뇌와 방황의 계절엔 8월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고뇌와 방황의 계절이라면 9월은 오랜 방랑에서 돌아오는 철들어지는 계절. 9월의 독서 모임 구운몽을 골라치면 꿈속에서 꿈을 꾸는 주제인데 신성과 선녀라 한쪽으로 치우친 무릉도원 양소유의 소유라는 시간들 뿐이네. 양소유의 소유라는 시간? 삶이라는 존재만 있고 생각은 없어서 그런가 2025년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색동옷 입고 춤춰보세. 이분도 시를 쓰네. 정말 작가는 어머니를 위로하네. 꿈이니까 꿈이거니 한바탕 꿈을 펼친 것 같다. 이 글은 언뜻 보면 양소위의 부귀공명 같지만 여성들의 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진영이 여자들이 참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일을 다 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 책 잘못 골랐나? 내가 생각하는 구운몽이 아닌데 이거 양소유가 8여자 후리는 얘기잖아. 혹시 그렇게 안 읽으셨어요? 그 무협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그게 아마 그냥 읽었을 때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독서는 거기까지밖에 못 갈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다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어떤 일본 최초의 여류 문학가가 구운몽을 필사하다가 거기서 여성으로서 자기 교육받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그다음 여자 한국에서 여자보다 일본에서 여자가 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무릎 꿇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대 일본 그 애들 들어보면 저는 뭐 직접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 유튜브 같은 다큐 같은 데 봐도 아직도 왜냐면 말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남자가 하는 말과 여자가 하는 말이 다르대요. 복구가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 우리는 그냥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똑같잖아요. 근데 일본 사회에서는 남자가 하는 말과 여자가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죠. 이미 이 기본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세기 초 19세기 말 사람인데 구운몽을 필사하다가 여기 나온 조선 여인들의 활기차고 주체적인 모습에 삶에 힘을 얻고 그래서 원래는 문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용기 내서 문학가 그래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여류 소설가인가 여류 문학가 이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카페 돈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여기 무슨 여자들이 주체적이야. 보면 양소유 지가 제일 잘난 놈 이놈은 뭐 글만 썼다면 문장이요. 뭐 전쟁에 나가서 잘하고 우리가 하는 엄친아 안 해요? 공부도 잘해, 싸움도 잘해, 잘생겼어, 여자도 많아. 근데 다시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겉껍데기로 읽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조선시대 남자 위주의 남존 여비 이런 게 판에 박히니까 그 무의식적인 편견 가지고 읽게 되면 이건 잘난 놈 하나가 8여자 데리고 잘 살다가 막판에 보니까 좀 미안하니까 윤리적으로 약간 찔리니까 탁 그래서 무상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3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보여.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무신경하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봤어요.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제가 증거를 내드릴게요.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팔선녀고 양소연은
엑스트라였어. 그러니까 남성이 여자 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들의 연대, 여성들의 의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언뜻 보면 양소의 부귀공명 같지만 여성들의 씁니다. 자신의 생각.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한 글이라니까요. 전 처음에 읽어보고 이게 어머니한테 애금었냐 이렇게 이게 한 50쯤 쓴 글이거든요. 이 사람이 거의 40대, 50대 아마 연표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천에 51세 갔으니까 선천에 유배 갈 때 쓰기 시작해서 남해 마지막 유배 갈 때 완성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50살 넘어서 아니 50살 넘었으면 어머니가 아마 환갑? 아마 그 당시에 일찍 결혼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한테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저 혹시 뭐지? 홍루몽이 나왔나? 그 뭐지? 기억이 안 나. 중국에 야한 소설이 있어요. 뭐지? 그런 건 줄 난 처음에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런 소설을 어머니한테 무슨 하이틴 로맨스도 아니고 어머니가 고등학생도 아닌데 다늙은 엄마한테 이런 소설을 왜 했냐. 왜 이게 위로가 되는지 알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등학생들을 읽히는데 고등학생들이 이해할까? 그 다음에 그 고등학생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선생님인데 저도 몰랐으니까. 선생님 역사서 기사를 그거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책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작품만 가지고 작품의 의미를 다 이해하기 힘든 작품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 내용만 보다 보면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읽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젓이 글에 분명히 문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그거 그냥 간과하고 제가 하나하나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나 저는 이걸 놓쳤어요. 내가 놓친 부분을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읽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달리 읽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때가 숙종 때 아니었습니까? 이때 이런 생각을 이 사대부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사대부가 아니에요. 진짜 요즘으로 치면 명문가의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적인 어떤 명성까지 다 이룬 사람이 이런 도색 소설 비슷한 걸 썼을 리가 전 처음에 그래서 대단히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작품이었구나. 그러니까 영조도 읽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조, 정조도 이 소설을 읽었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다. 대단히 이상적인 소설이 시대를 앞서간 소설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따윈 다 배제되고 지금 여기 모두 다 머물러 있었다. 선녀라서 그러니 하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여성들이 완전 앞섭니다. 그 여성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렇게도 읽힐 수 있어요. 실제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 구운몽을 이렇게 해설한 논문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덕연 보살님 이런 게 좋아요. 자신의 인생을 나의 파노라마를 펼쳐본다. 10대 학창시절, 여고시절 진채봉이었다. 뭔 말이에요? 혼인약속? 10대 때 혼인약속을 했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들 뭐 짝사랑하는 게 있었잖아요. 10대 이상. 그래요? 그때 벌써 혼인약속했어요? 이건 90년대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 토니 와이프 뭐 이렇게 하면 20대 결혼 당연히 해야 했다. 정경퇴 양방 규수했다. 30대 자식 놓고 왜 경상도에서는 다 놓고라고 그러지? 낳고인데.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갖추는 몸종처럼 살았었다. 이렇게. 40대 자식 교육과 힘든 삶 적경호 참고있습니다. 근데 적경호는 대단히 아주 보이시한 여자 아니에요? 처음에 남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명의 캐릭터가 아주 다 다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 50대 절생활 시작, 신유연. 절생활 시작했는데 전쟁터에서 만나 왜 신유연이라고 하셨어요? 절에서 뭐 싸웠어요? 아니 이제 신여인이 이제 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 이제 무술이고 이런 재주를 부리잖아요. 네. 그 이제 저도 이제 절생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묘사를 내가 했는데 신여인으로 저거 했거든. 절생활하면서 그 누구랑 싸우셨나? 신호연하기 그거 다 있었거든. 예. 60대 건강이 힘들었다. 개선물. 개선물이 힘들었었어요. 어땠지? 개선물이? 기억이 안 나요. 개선물하고 적경호하고 기생이었잖아요. 예. 그래 문인들 뭐 글씨 쓴 거 평가해주고. 그 다음에 70대 삶에서 벗어나 불법에 인했다. 그래 백능파. 80대 아직 살지 않았으니까 공주. 마지막에 공주네 이소가. 네. 꿈속에서 꿈을 꾸었다. 눈을 뜨니 한판 꿈. 이 모든 것이 붙잡을 것이 없는 꿈이로다. 헛개뱉고 그림자 없고 이슬 같지만 양소요 인생 최고의 삶을 살지 않았나. 부귀영화와 남녀 로맨스를 두루 갖춰 즐겨도 보았고 인생의 덧없음 더 깨닫게 되고 불법에 귀하여 불법을 이루고. 누가 이런 생시 같은 꿈을 하룻밤에 멋진 꿈을 눈 뜨고 보니 꿈은 온데간데였고 팔선녀가 나였고 내가 팔선녀였네. 눈앞에 텅 빈 이것이었구나. 오, 끝을 잘 마무리 지으네. 근데 저는 별로 양소유 성진의 꿈이 부럽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조신의 꿈이 훨씬 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인숙 보살님. 요즘 한인숙 보살님 필력이 나날이 들어가. 하룻밤 꿈에 팔선녀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양소유. 그의 꿈 이야기를 읽는데 오래된 나의 어린 시절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게 좋아요. 네? 이게 작품을 그냥 작품의 의미가 어떻고 작품의 주제가 어떻고 이거보다 작품을 읽다 뭔가 자기 안에 걸 꺼내게 되는 거. 그게 그래서 이게 그 독서 치료라는 그런 심리 치료 기법도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아까 오전에 저 꿈이라는 거 보면서 참 저한테 뭔가 건드리는 저걸 다 안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왜 신상옥 감독이 천재라는지 알겠어요. 제가 배창호 감독의 그 안성기 황신의 주연의 꿈도 보다가 그냥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훨씬 저 작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를 건드려줬어요. 여고 3년 동안 같은 마을에 살면서 나를 좋아했던 5명의 존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이거 진짜 재밌는 소설인데. 5명 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은 생략. 와, 무슨 문어발입니까? 진짜 하소유 하소유 씨가 계셨네. 5명 나머지는 기타 등등 생략이다. 존재 제이. 제이네요. 고1 때 국어 총각 선생님.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을 찍어서 전해주는 게 취미. 선생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친구들이 개부럽다 했는데 곧 전근감. 무서워서 전근 갔을 거예요. 존재 K. 바로 아랫집 1살 후배. 창원에서 유학함. 방학 때 고향 오면 나를 보고 그냥 피식 웃기만 했는데 나를 좋아했다는 것은 그의 여동생한테 들었음. 존재 제이. 제이가 2명이네. 제이가 많네요. 1살 후배. 서울로 유학 간 뒤 나에게 계속 편지 옴. 얼마나 왔어요? 편지? 제법 왔어요. 제법? 존재 L. 내 친구. 부산 기교공으로 유학감. 그 당시에 부산 기교공 갔으면 좀 잘 살겠네. 나랑 결혼까지 생각했던 순정파. 아이고 어쩌다 헤어졌습니까? 부산 가서 멀리 떨어져서? 아니 제가 아무 반응을 안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요. 일이 잘 나와. 운명인가 보다. 존재 제이. 제이가 하나 둘 셋. 1살 위 오빠. 이 사람이 나의 첫사랑이다. 이 존재는 공부, 노래, 글, 그림 못하는 게 없어.
양소위와 팔선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실력파 청년이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자주 편지를 했고 크리스마스에는 카드를 손수 만들어 우편으로 보냈다. 한들한들 봄바람이 부는 날에는 오빠의 버들피리 연주를 어김없이 들을 수 있었고 뒷동산에서 석고를 베며 혼자 부르는 오빠의 동요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또 아버지가 없어 일손이 부족한 우리 집에 지체 없이 달려와 일을 거들어주었던 다정했던 그 사람은 마음 안에서 나의 기쁨이었다. 이분하고는 어떻게 헤어졌습니까? 왜 인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무 밑에 계속 읽어보면 압니다. 양소유가 연희당과 경복당 등의 부인들이 거처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 존재들이 동서남북 거처하고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는 위 존재들의 액션에 한 번도 반응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특히 첫사랑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워하게 됐다. 왜 액션을 안 취지? 하지만 아름다운 추억은 이미 사라졌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한바탕 꿈이었다는 게 이 책을 읽고 더 실감이 났다. 그 존재들의 마음에 한 번도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재미없는 남편을 스스로 택한 것이 내 자신에게 비하했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서 마음속 화평을 유지하며 다시 꿈속을 살아간다. 그 밑에 일체이보 영화 배우는 은경 여시원 쓰셨는데 그 스쳐 지나갔던 5명의 인원 결국 뭡니까?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네. 남편분 서운하시겠다. 그래도 잘 꼼꼼히 찾아보시면 뭐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좀 잘 찾아보세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거 늦게 깨달으면 안타깝다니까. 우리 원어보살님, 원어보살님 편지지에다 그 시체 보세요. 행글씨 교본서야 돼요.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보살님은 아마 20대 그 절에서 생활했던 게 아무래도 오랜 세월 계셔서 그런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언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자꾸 이게 거쳐가는 정해진 그 어떤 시간,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허상에. 근데 우리는 자꾸, 왜냐면 그게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분석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라고 하면서 그 카우치에 눕혀놓고 의사들이 낙서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 실수나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말에 귀결해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만났으면 잘 모르는데 한 몇 년씩 2년 두고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결국 뭡니까? 그 얘기를 하게 돼 있다. 모든 얘기가 그 얘기로 시작해서 그 얘기로 끝난다는 걸. 그게 뭐냐?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아직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속 얘기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옛날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완전히 해소됐다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아요. 나의 제1 유배지. 유배를 다녀오신 철생활. 20대 후반 현실의 많은 경계 앞에 제가자 몸이지만 출세가 내 길을 걷게 되었다. 어이 아니고 아입니다. 맞춤법을. 어릴 때부터 나의 깊숙한 마음 한켠에 꼭 부자가 되어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편히 모시고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아버지는 믿고 어머니는 안타까웠죠. 근데 지금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어머니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죠. 미워하면서 닮는다. 옛말 틀린 거 없어요. 미워하면서 닮는다. 유배지 생활이란 단지 하루하루 눈앞의 일뿐이었다. 개인의 감정보다 사찰 전체의 원만한 흐름을 위해 오롯이 스승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다. 요걸 제가 지적해 주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남을 위해서 살지 마시라. 스승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한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살면 무슨 죄 지는 것 같고,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만족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해요. 그 완벽주의 성격, 그 다음에 착해지려고 하고 남의 평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니,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악한 사람이 나아요. 자기를 만족해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건강한 거예요, 그건. 근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스승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세간의 정옥에는 죽고 원어로 환생했다. 그래서 뭔가 어쩌면 그래서 평생 뭔가를 찾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로 살지 않고 어떤 역할에만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멈췄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주시는 스승님의 진실 앞에 나는 마음의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왜 이렇게 절로 들어가셨는지, 왜 이렇게 사셔야 됐는지, 육신의 어머니는 죽고 영혼의 어머니를 만났다. 왜 그랬어야 되는지, 젊은 날에, 그것도 20대. 보통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23년간에 절에서 23년 일하셨어요. 유배지에서 수만 개의 포장되지 않은 나의 또 다른 맨얼굴들을 직면하는 인생 무상 길몽과 악몽이 롤러코스터가 되어 나를 공부시켰다. 양소희와 팔선녀를 뛰어넘는 진짜로 다채로운 꿈의 현실을 경험했다.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문득 돌아보니 있는 이대로 완벽했다. 나를 잊는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신세계를 제1유배지에서 경험했다. 이제 고마 쉬고 싶었는데 나의 쉼표는 힘이 없었다. 21년 6월 나는 하지만 그래도라는 제2의 유배지에 도착했다. 나의 원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래도라는 절벽 끝에서 뭉지 육관대사께서 우리와 같으신 주장자 박살나는 소리에 고마 정신을 잃고 발을 헛디뎌 고마 망상의 긴 꿈에서 깨어났다. 서툴지만 불사의 날개짓을 해본다. 지읒이 아니라 시옷받침입니다. 눈 뜨고 꿈꾸는 세상에서 꿈이 아닌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제3의 어머니를 만났다. 한생각 깨어나니 원호의 엄마는 온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은 무한의 힘을 가진 전부였다. 원망하다고 내가 엄마였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누가 말했던가. 제가 이제 원호보살님 언어 사용법에서 약간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엄마 이게 특정 사이비 종교에서 주로 많이 써요.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줄였어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은 대리 부모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아직 뭔가 성인으로서 부모와 이렇게 성인으로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의지처가 필요하니까 엄마, 아빠 같은 용어에 자기도 모두 끄달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미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엄마 아빠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돼야지. 그러니까 의지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 불교 종교 단체에서도 이것을 아빠라고 표현했던 어떤 큰 세력에 있었던 그 스님이 있었어요. 약간 무속이라. 그러니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요. 정법은 뭐냐면 그 건전한 심리치료도 마찬가지고 건전한 이 올바른 진리도 뭐냐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확립이에요. 심리치료 역할에서 보면 우리의 건전한 자아, 건강한 자아를 이렇게 어디에도 이렇게 왜곡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병적이지 않은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는 게 심리학에서의 목표라면은 우리 이 구도의 목표는 뭐냐면 진정한 자아, 건강한 자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나. 이 육신이나 여러분의 개인사가 있는 내력의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꿈속의 나라니까. 꿈속의 캐릭터라니까. 진짜 나는 그런 개인적인 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3세를 벗어나 있다는 게 그 소리라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나예요. 이 나. 리아버사님. 이 나라고. 지금 이 전체 현실 이 자체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봐요. 지금 경험되는 것들이잖아요. 경험되는 것들. 이게 뭐가 어려워요. 경험되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경험하고 있다예요. 경험하고 있다.
나는 경험하는 주체가 아니라 경험되는 대상이라고. 모든 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게 경험되고 있다예요.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둘이 없고 이거 스스로인 체험. 이게 참나 실현이에요. 참나 실현. 이미 이렇게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인격적 존재나 그런 대상, 초현실적인 대상에 자꾸 의지하게, 그거 전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망상할 때만 있는 것들 아닙니까? 스승이니 나발이니 하는 것들. 깨어서 분별할 때만 나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허상이라니까. 나도 허상이라니까. 봐요. 나와 그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건 둘 다 허상이라는 소리야. 근데 나와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가 진리라고. 이렇게가. 응?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분별이나 어떤 노력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 하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은 이렇게 존재하니까. 내가 아파도 내가 괴로워도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죠. 여기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야. 자유를. 나를 어떤 것에 동일시하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항상 이것과 저것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관계 속에 들어간 게 뭡니까? 얽매인 거야. 컵과 나 하나만 둬도 컵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면 뭡니까? 이것을 얻느냐 잃느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유지되느냐 상실되느냐가 문제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하나만 관계 맺으면 다행이야. 이것하고 저것하고 요것하고 이거 천지 만물과 관계 맺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관계만 있어요? 이 속에도 관계가 있어요. 감정과 나, 생각과 나, 욕망과 나.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내가 슈퍼컴퓨터도 못해요. 계산할 수 없어요. 셧다운 된다고. 그 작업 걸어놔 봐요. 챗 GPT한테 요즘 작업 걸어놓으니까 스스로 다운돼 버리던데. 못하는 작업을 해놓으니까 스스로 그냥 끝까지 계속 생각 중 하고. 그래서 제가 짜증나서 꺼버렸어. 2시간 뒤에. 계산 못해. 만들어내지 못해. AI도.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말이야. 스스로 셧다운을 하라고. 탁 멈추는 거예요. 그게 깨어나는 거라니까. 봐요. 깨어남의 순간이 조신지몽에 목이 날아가면 바로 죽음 앞에서. 그래서 현실적이야. 그게 오히려. 우리는 큰 고통이 아니고서는 깨어날 수가 없어요. 큰 고통이 와야만 깨어나요. 그래서 약간 그런 트라우마적인 그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집착해서 그것은 초월을 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걸 동일시 어떤 대상과 어떤 운명을 가진 대상과 동일시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고통이라고 자기가 허망한 분별을 내지. 삶이었지 어디 고통이 어디 있어요. 삶이 있을 뿐이야. 오직 삶밖에 없어요. 오직 생명밖에 없지. 고통이니 나발이니 행복이니 그런 거 없어요. 꿈속에서 아직 꿈 덜 깬 거야. 그런 걸 넘어서야 됩니다. 야구사님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독서 얘기하는 상관없지만 봐요. 어제 저녁에도 왔죠. 어제 저녁에도 바로 이렇다니까. 이게 생각 없는 투명한 경험이라고. 텅 빈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 허망한 것에서 풀려나면 당신은 대자유야. 처음부터 그랬다고. 새롭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운목 얘기를 빨리 해맞춰야 되니까. 이게 오랜만에 국어 선생 모드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작품만 읽으면은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억지로 읽을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걸 이거 북클럽 도서라니까 읽고 나서 처음에 이거 저같이 안 느꼈어요? 제가 추천하는 저도 이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안 느꼈어요? 감흥도 없고,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게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마 10이면 19은 뭐 이거 뭐 구운목이 뭘 대단하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예요. 두 번, 세 번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이게 작품을 이해할 때 원래는 작품 안에서 뭔가 어떤 의미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런 작품도 있는가 하면 그 외부적 작품 외부적 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작품들이 있어요. 구운몽은 부자인 것 같아요. 작가와 작품이 창작될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이 작품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꿈 얘기인 줄 알아요. 물론 꿈 얘기예요. 근데 이거 아주 현실적인 소설이에요.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고 실제로 이 작품의 창작 동기가 많은 후세의 실학자들이 귀양살이 할 때 어머니의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은 거다. 난 처음에 이걸 읽고 이게 어머니한테 무슨 심심파적이 되겠어. 오히려 불효를 저지른 거 아니야? 공부시켜놨더니 이놈이 다 늙어서 이상한 야한 꿈이나 꾸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거짓말이다. 이 후세 사람이 모르고 그냥 한 거다. 근데 그 서포 그쪽 김만중 집안에도 그런 그 집안 내력에서도 어머니를 위해서 썼다는 내용, 그 서포 연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 그렇다면 이게 왜 어머니한테 위로가 된단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이 서포의 삶하고 밀접한 서포 김만중을 이 작가를 떠나서는 이 구운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양소연은 어떤 면에서는 서포 김만중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근데 외향적으로 보면 서포의 삶은 김만중처럼 이초육첩을 거느리지 않았어요. 아니 김만중은 양소연처럼 이초육첩을 거느리지 않았어요. 아주 뭐냐면 이분 할아버지가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김장생이라는 분이에요. 김장생이 뭐냐면 조선시대 예속 논쟁을 이끌었던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그 대성전에 불천위 위패를 어떤 4대 봉공하고 나서 위패를 불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4대까지만 제사 지내고 안 지내는 게 유교 그 예법이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왕실에서 명해서 이 김장생의 위패는 성균관에서 옮기지 마라. 평생 제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선 왕조에서 예학의 대가로 예학이 뭐냐면 그 있잖아요. 여러분 송시열 우암 송시열이 서인이거든요. 요 김만중이 속한 김만중은 서인의 노론 계열이고 복잡한 그 정치자가 있는데 그 당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 있잖아요. 첫째 맏아들이 왕이 되냐 둘째가 되느냐 첩의 자식이 왕이 될 수 있냐 안 되냐 이거 있잖아요. 고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아주 꼿꼿한 그 유교적인 어떤 그 예학을 고집했던 김장생의 외손자였고 그 다음에 그 다큐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병자호란 때 그 우리 고려 때 몽고군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항쟁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강화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청나라 병선 더 빨랐다며. 그래가지고 그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강화도를 점령해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양주에 있었던 그 남한산성으로 인조가 강화도로 못 들어가고 그걸로 피신했잖아요. 그때 강화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김만중의 아버지였던 그 김익겸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23살이었대요. 그때 어머니 나이는 21살. 그때 9달, 뱃속에 9달이 있고. 그때 이 김익겸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강화도의 어떤 성문을 지키다가 외적이 청병이 쳐들어오자 폭약에다 불질러서 폭사해버렸고 그때 시어머니랑 마누라도 같이 있었어요. 이 해평윤 씨도.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자결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했겠지. 그때 형 김만기는 4살, 자기는 뱃속에 9달.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차마 그 당시 그 예법에 따르면 뭡니까? 남편 죽으면 따라 죽네. 왜? 안 죽으면 뭐라고 불려요? 미망인이 되는 거야. 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안 죽은 사람이고 이 욕이란 말에 미망이나요. 과부는 천한 말이고 미망인이 고상한 말인 줄 알면 큰일 나요. 미망인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당신은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과부는 말 그대로 뭡니까? 남편 없는 여자란 뜻이야. 오히려 중립적이에요, 과부가. 근데 이제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강화도에 빠져나오면서 배 위에서 이 서포 김만중을 알게요.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이 배선자 날새 생자. 그래서 선생이라고 불렸대요. 어릴 때 아명이.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여자 얘기가 많이 나올까? 이 김만중에게는 출생할 때부터 남성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해평윤 씨는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기 할머니가 선조의 딸 정혜옹주였고 그 다음에 그 정혜옹주가 궁중의 예법을 가르쳤대요. 이 손녀를 예뻐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 그 정혜옹주에 의해서 글을 배웠대. 그래서 실제로 자기 형 김만기와 자기 김만중은 어머니한테 처음에 한문을 배웠어요. 즉 어머니가 남을 가르칠 정도 이상의 한문 실력이 있었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뭐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외가 쪽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뭔가 책값 아끼기 위해서 손수 자기가 한문하니까 그 뼈대 있는 집안에 책 빌려다가 손수 밤새 베껴서 자기 자식들 책을 만들어서 공부시켰고 그 덕분에 뭡니까 다 20대에 형과 자기 자신 다 문과 장원급제 1등이에요. 1등 둘 다 1등하고 이 집안에서 7명의 대제학. 대제학이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 그 대제학을 문형이라고 하거든. 형이 저울 형자예요. 이 사람이 뭐냐 조선시대 때는 이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이 글이. 그래서 그 문장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대제학 문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글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합쳐놓은 게 그 당시 조선시대 대제학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뭡니까? 존경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과 경연, 왕에게 유교 경전을 이렇게 왕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유배가게 된 계기도 뭡니까? 그 경연 자리에서 왕한테 직설했기 때문에.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3살에 폭사할 아버지 성품을 보면 아마 아빠 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있지 않아요? 첫째는 엄마 닮지 않아요? 둘째가 아니야. 아들 딸이 좀 다르죠. 좌우지간. 그래서 아마 이 김만중이가 아빠 닮은 모양이야. 성격이.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좀 참을 만도 한데 직설해서 그래 결국 뭡니까? 유배지에서 남해에서 죽었어요. 남해 그 무슨 끝에 무슨 면 노도라는 섬. 제가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만약에 저 수학여행 가게 되면 남해 노도를 한번 가볼까? 문학기 행사마. 거기 이제 이 서포 김만중 그 유적을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배 타고 5분인가 들어가면 바로 남해 무슨 항에서 들어가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16살에 진사, 29살에 문과 1등으로 현종 때 급제래요. 그러면서 이제 탄탄대로를 갔다가 38세 때 지금의 강원도 고성으로 처음 유배를 가요. 이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숙종이에요. 숙종. 이분의 형이었던 김만기의 딸이 숙종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인경왕후라고. 근데 천연두로 먼저 사망해. 두 번째 왕후가 그 유명한 인현왕후. 그 다음에 첩으로 들어온 희빈 장씨. 이 숙종과 김만중, 장씨, 그 다음 인현왕후 요 사이에서 그 당시 이제 남인과 서인의 대립. 그 다음에 이 숙종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약 45년 있었습니다. 영조 다음으로 왕위에 오래 있었던 사람. 즉 뭐냐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방법을 썼어요. 라이벌 둘을 세워.
그래서 어떨 때는 얘를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힘이 강하면 반대편을 끌어다 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숙청의 피바람이 불게 돼서 얘네들은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할 거고 얘네들을 딱 끌어다 쓰면 반대팔을 얘네들이 제거해 주니까 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얘네들 알아서 죽여. 또 바꿔. 그러면 얘네들이 또 얘네들을 죽여.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약해지고 왕은 점점점 강해지는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많은 그 보살님들 드라마 애호가들에게는 숙종이 우유부단하고 여자 치마폭에 돌아가는 거 같죠? 아닙니다. 숙종은 여자 가지고 왕비 가지고 자기 왕권을 가. 그 뒤에 외척 세력들을 그냥 무서운 사람. 그러지 않으면 조선의 왕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조선의 왕들 가운데 비명 행사했을 가능성 높은 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조. 30대에 갑자기 죽었어요. 아마 어떤 역사학자는 신하들이 죽였다고 그 정도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그 정도 어떤 야사에 의하면 커피 마시고 죽었다.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목숨이 조선은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대부들의 나라. 그걸 이제 그것과 숙종과 그 김만중은 뭐냐? 그걸 원칙을 그걸 봤어.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근데 숙종은 왜? 나 왕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구운몽은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정경태가 제1부위 됩니까? 난양공주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서인과 남인의 예성 논쟁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즉 일반 백성하고 왕하고 도덕 기준이 같냐 다르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서인은 같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왕이든 평민이든 도덕 기준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남인은 뭡니까? 왕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인의 입장이던 김만중은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첩에 불과한 희빈 장씨의 원자를 세자로 체포한 거 인정할 수. 그래가지고 미움받아서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유배 갔을 때 어머니 나이가 그때 회갑이었대. 자기가 50 맞나? 아닌데 무슨 나이와 관련된 잔치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어머니 축수 어머니 오래 사시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써서 보냈는데 그 시가 닿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 거기 돌아가셨다. 그래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듣고 그래서 슬퍼하다가 그 2년 만에 그 2년 뒤에 이 사람도 남의 노도에서 죽어요. 그래 그 노도에 가면 그 묘자리가 나중에 후손들이 지금 논산 충남 어디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관직에 올랐어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그 정도면 진짜 그 출세했다고 할 만한 입신양명했다고 할 정도 했지만 대다수의 3번이나 38살 때부터 유배를 3번이나 갔고 마지막 유배에서 자기도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참 힘겨운 삶을 살았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유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왕과 맞설 정도였고 왕의 미운 털 박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 만중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는 엄청나게 그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대파였던 남인도 역사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 사람은 문장이 훌륭했고 어머니에 대한 교성은 지극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하고 전 나쁜 놈이지만 이렇게 인물 평가가 같은 편에서는 당연히 좋게 해줄 거고 숙종도 인물 평가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죽은 다음에 숙종이 시호를 내려요. 그게 문효공, 문장과 효. 이 사람을 대표하는 건 문장과 효도예요. 그래서 이 구운몽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무슨 이거 하이틴 로맨스야? 8여자씩이나 만나. 한둘도 힘든데 8씩이나 만나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먼저 이제 작품을 조금 읽어보시면 재미는 있었죠. 예. 읽는 재미는 있었는데
도대체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앞부분에 보면 이게 시대적 배경이 처음에 꿈꾸기 전 시대적 배경이 당나라예요. 왜 당나라일까요? 이게 그 당시에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국내를 배경으로 했다 그러면 네. 또 엄청난 그 정치 공세를 받아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중국을 배경으로 그 다음에 꿈 얘기를 벗삼아서 이름은 꿈이라는 제목에 있지만 이건 현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봐요. 야당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권력자하고 라이벌 권력자를 비판하는 어떤 힘 있는 권세가가 어떤 글을 발표한 거가 있으면 그 글이 그냥 평범한 그냥 그렇게 읽힐까요? 당연히 그렇게 안 읽힐 거예요. 만약에 무슨 우리 지금 현실 정치로 따져서 뭐 지금 대통령과 대립각에 있는 야당의 총수나 이 사람이 무슨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대구에 계신 어떤 어른이 뭐 해가지고 뭐 어떤 SNS에 페이스북에다 뭔 글을 올렸다면 당장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비꼬는 듯한 동화 같은 걸 썼다면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경을 당나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꿈 얘기를 했던 거 이거 이미 한번 써먹었던 거죠. 요 이후에 이제 사시남정기, 사시남정기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그냥 여염집 가문에서 벌어진 그 가정 그 사를 가지고 이제 비판한 건데 이것도 그런 그러니까 어머니가 심심하죠. 그리고 분량이 상당하죠. 분량도 상당하고 어머니가 이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듯이 이 양소유가 여자들 만나면서 양소유의 연애사가 어머니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얘기가 어머니한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제가 남성이어서 그런지 모르고 조선시대가 남존여비라는 그 판에 박힌 편견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읽을 때는 양소유 입장에서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놓쳐요. 근데 그 팔선녀 8명의 여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여기 보면 주요 인물이 육관대사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17쪽에 보면 맨 마지막 셋째 줄 연하봉 도량은 이처럼 거룩하여 남북의 으뜸이 되었다. 이 승려는 항상 금강권 한 권을 지니고 있었는데 모두들 부르기를 유교화상이라고 하고 육관대사로 불렀다. 저는 얼핏 이걸 읽으면서 육조 해능이 떠올랐어요. 늘 금강경. 그 다음에 유교 6개가 같다. 그 다음 6개를 본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육군 육시 6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육경이 한결같다. 또는 육군 육경을 막힘없이 본다. 뭔 말이냐면 우린 6개인 줄 아는데 이게 하나라는 소리예요. 즉 마음도리를 유교 또는 육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금강경 제의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상이 없어. 일체상이 없지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머물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꿈도 꾸는 거고 인생이란 꿈도 꾸는 거고. 그 육관대사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 보면 주인공 성진이가 나와요. 육관대사의 문화에 제자 수백이 있는데 계행이 높고 신통을 얻은 자가 30여인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젊은 제자의 이름이 성진이다. 이름도 잘 짓지 않았어요? 성품성자의 참진. 우리 저 남진이라는 가수도 있지 않았어요? 남자 가운데 진짜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진성 아닙니까? 참성품. 우리 유혜진 씨, 참바다 씨. 혜진, 바다의 참진. 참바다라고 하듯이 성진, 참성품. 이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백설하고 정신은 추수, 가을물 같으며 맑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20세. 참 좋은 나이예요. 약관의 나이. 그러다가 이제 잘 알다시피 육관대사의 명으로 용왕한테 볼일 보러 갔다가 용왕이 술 권하는 바람에 한 잔 먹고 오다가 길목에서 뭡니까? 그 위부인의 심부름 왔던 팔선녀 만나 수작 걸다가
제 고등학교 때 책에 문화책에 이게 실렸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돌아와서 자기 스승한테 술 마시고 얼굴 뻘건 거 들킬까봐 지 방에서 혼자 있다가 24쪽에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한 망상을 하나 일으키잖아요. 남아가 세상에 태어나 어려서는 공자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가면 장수되고 들어오면 정승되어 외장 입승이라고 외장 입상 바깥으로 나가면 장군이 되고 들어가면 정승.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해야 되는 게 과거의 아마 이상적인 분자의 모습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비단옷 입고 옥대를 띠고 옥골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비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음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다.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밭과 한 병 물과 2억원 경문과 108낱 염주뿐이니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구나. 생각을 이리 하고 저리 하는 사이 밤이 이미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거든. 보세요. 바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눈앞에. 팔선녀 떠오르는 그 자리, 바나나 떠오르는 그 자리. 봐요. 성진도 눈앞에서 떠오르잖아. 근데 그 눈앞에 있는 팔선녀를 보고 뭡니까? 그 허상을 보고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었다. 봐요. 마음에 떠오른다. 성진은 뉘우쳤다. 불교 공부에서는 오직 뜻을 바르게 하는 것이 으뜸행실이다. 내가 출가한 지 10년의 일찍이 반점도 잘못되거나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거든. 지금 20살이니까 10살 때 출가한 거지. 지금 이렇게 그릇된 생각을 하면 어찌 나의 악기를 해롭지 않겠는가 하면서 지금 뭡니까? 이게 성진의 내적 갈등이죠. 이게 봐요. 자기 스승은 유교 육관대사야. 근데 성진은 뭡니까? 육관, 이 육경, 육근, 육경이 육근이 막지 않은 거잖아요. 한 경계를 보자. 한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삼삼, 귀에 쟁쟁. 그 허망한 걸 보면서 봐요. 마음이란 게 참 요망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연이 없었다면 이 밤에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경계에 그러니까 봐요. 내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는 항상 인연 따라 연생하고 연면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대상도 있고 대상이 있으면 마음도 있어. 그러니까 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별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육관대사가 부르죠. 그래서 26쪽에 넷째 줄 밑에 육관대사가 말했다. 중해 공부에 3가지 행실이 있으니 사마기 때문에 몸과 말과 뜻, 신구이. 너는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석교에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했으며 돌아와서는 오히려 미색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봐요. 술 취했으니까 몸으로 업을 지었죠. 그 다음에 수작했으니까 말로. 그 다음에 뜻으로 뭐 생각했으니까 세상 보기를 흠모하고 불가에 적막하게 염증을 느꼈으니 이는 3가지 사막을 일시에 무너뜨린 거다. 죄가 참으로 크니 이곳에 그대로 머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 수 없다니까 쫓아내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27페이지의 넷째 줄에 내가 스스로 가고자 함으로 가라 하는 것이지 네가 만일 있고자 하면 내가 가라 할 수 있겠느냐. 또 너는 어디로 가라 하느냐 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이 네가 갈 곳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오전에 봤던 꿈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왔어요. 그 용선법사가 진짜 네가 원하느냐? 진짜 네가 원하느냐? 다짐을 여러 번 받지 않아요? 그래놓고 홍련암 낙산사에 있는 홍련암에 들어가서 여기서 관세못을 염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왜냐면 바로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남이 그걸 시켜서 그런 게 아니야. 인연이 그렇게 이끈다. 너의 업이, 너의 욕이, 너의 욕망의 그리로 이끈다 이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것과 강응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제일 뒤편에 있어요. 352쪽에. 나중에 성진이 꿈 깨잖아요. 그때 352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육관대사가 또 말해요.
네가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온 게지. 그러니까 네가 흥이 나서 갔다가 흥이 나서 돌아온 거다. 내 무슨 관여함이 있겠느냐. 너는 또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이는 인간 세상의 꿈을 다른 세계라고 한 것이니 너는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구나. 응? 꿈을 다른 세계라고 하니 너는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가 되니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인지 분별하지 못하거늘 이제 성진과 양소의 중에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꿈이 아니에요. 거의 선문답 아니에요. 성진과 양소의 가운데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꿈이 아니에요. 답해보세요. 성진과 양소의 가운데 어느 것이 꿈입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꿈이 아닙니까? 네? 둘 다. 둘 다 꿈이면서 꿈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면서 꿈이에요. 이것은 꿈이고 저것은 꿈이 아니면 허망한 분명이에요. 꿈이려면 둘 다 꿈이고 꿈이 아니면 둘 다 꿈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에 똑 떨어져요. 자, 28쪽에 왜 떨어지냐? 세속의 부귀를 흠모하는 마음. 그 조신지몽에서도 조신이 뭡니까? 태수의 딸을 보고 하루라도 좋으니 저런 여자랑 한 번만 살아봤습니다. 왜 웃어요? 아 맞다. 우리 보자님도 남부럽쟁이 5신선을 거느려 보신 분. 근데 만약에 그 제이 씨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 살 위에 오빠야. 61이라? 반가? 지금 삼소거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세요? 아니 삼소거사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예? 58살. 아, 연하네. 어이, 저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저보다 한 5살 위로 봤는데. 그래서 제가 찍은 건데. 지금 우리 여연보살님 상상 속에 그 제이 오빠는 젊은 날의 그 모습이죠? 나이 든 모습 봤어요? 6, 7년 전에 봤는데 최근에 언니가 보고 와서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꿈은 아름답게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셔야지. 그걸 아유 만나면 옆에 계신 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우리 나중에 우리 그 하삼수 거사님 20대 때 사진 혹시 있으세요? 우리 전부 사진 깝시다. 20대 때 제일 좋은 사진 하나씩 갖고 와서 맞추게 합시다. 누가 누군지 다 맞춘 사람 상품 주시오. 저도 자신 있어요. 제 20대 때. 머리가 있으니까. 저 머리털 있는 20대 때 피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파리가 미끄러지고. 농담이에요. 꿈이 덜 깼어. 봐요. 그러면서 속세의 부귀를 흠모하는 마음을 먹었으니 어찌 한번 윤회의 고통을 겪는 일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밑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산중에서 도를 이루기 어렵고 근본을 잊지 않으면 홍진, 붉은 티끌, 속세에 가도 돌아올 꼴이 있다. 참 법문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숙종 때면 이미 숙류억불 정책이 완전하게 벌써 병자호란까지 끝났을 테니까 조선 사회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그 세도 정치, 세도 정치로 조선이 문 닫을 시기인데, 근데 그 당시 양반이 그냥 중알기를 무슨 천민 그렇게 알던 이 사람이 금강경 읽었다는 소리잖아. 금강경뿐만 아니라 이 불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무슨 장관쯤 하는 사람이 우리 공부하고 있다 이 정도 되겠지. 이런 영성서적도 보고 에카르톨레도 알고 이런 사람이지.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달려있지 경계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근데 너는 지금 경계에 놀아나고 있다. 뭡니까? 그게 금강경 대의 아닙니까?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재상을 비상으로 봐야 되는데 상을 진실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팔선녀 보고 마음이 동하고
그 조신도 태수 딸 보고 마음이 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업을 짓게 되고 예? 무슨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에 떨어져 소유가 됐어요. 이름도 웃기죠. 예? 그 소유에 대한 이름 설명 나오는 게 33쪽에 있어요. 성지는 성품이 참되단 말이고 소유는 잠시 논일다 이런 뜻이에요. 적을 소자에 논을 유자 소유하다 잠시 논이는 거다. 인간 존재라는 게 아마 그런 주제의식을 인물의 이름에도 담았을 것 같아요. 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2화부터 이제 8명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는 얘기 쫙 이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야 이거 뭐 그냥 아니 축파도 던지지 않는데 여자들이 와서 제 풀에 엎어지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잘 봐요. 여기서 여자들이 양소유를 선택했지 양소유가 여자를 선택한 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여자들이 주동적으로 했어요. 주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세기의 관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분명히 남존여비였고 여성의 지위가 한없이 낮아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리고 이거 양반이 쓴 소설인데 이게 그러면서 여성들이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이 뭐 몰라서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를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21살의 나이에 아무리 그 당시에 21살은 다 큰 어른이었다 할지라도 21살에 남편과 시엄마가 죽음을 당하고 아들 둘 데리고 살아나가야 될 그 여인이 자신의 하고 싶은 바, 원하는 바를 한 번이라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 다큐멘터리 안 보시면 꼭 보셔야 돼요. 마지막 유배 떠날 때 어머니가 어머니 먼저 가마 태워 보내고 나중에 가요. 자기 뒷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유배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 쏘아 죽인 사람 누구야? 안 죽는 어머니가 김마리아 여사 같은 거예요. 보통 엄마 같았으면 아이고 이거 왜 나섰냐 했는데 자기 아들 죽을 거 뻔하고 수의 지어서 보낸 엄마잖아. 이 옷 입고 죽으라고. 부끄러운 짓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걸 어렸을 땐 김만정도 몰랐겠지만 철이 들고 나서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치근했겠어요. 21살에 과부가 돼서 아들 둘만 바라보고 했는데 근데 봐요. 이 숙종시대를 살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 자기 형 만기는 먼저 죽잖아요. 자기 딸이 숙종의 첫 번째 부인 됐다가 천연들어 일찍 죽어버렸거든. 아들도 없었고. 그리고 김만기도 만중이 유배 간 사이에 그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만 바라봤는데 자기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잖아. 큰아들이. 막내는 저기 남해 그거 위리안치라고 해가지고 위리안치 아세요? 위리안치? 뭐냐면 탱자나무 가시로 둘러서서 그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얼마나 미운 짓을 했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 선천 고속 유배 갔을 때랑 선천 저 평안도 선천에 유배 갔을 때는 좀 지나고 나서는 왕이 풀어줬어요. 이게 이 사람이 뭐냐면 남인과 서인을 번갈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번갈아 했거든. 근데 남해 갔을 때는 안 풀어줬어. 죽어. 왜냐면 희빈 여자 요즘하고 비슷하네. 그 권력자의 아내를 건드리면 큰일 나.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유배해서 죽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일생이라는 거 봐요. 21살짜리 여인네가 아무리 양반간데 이 어머니의 교육이 뭐냐면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대 이 집안이. 왜냐면 이 김만중 집안도 이게 광상 김씨 집안이거든요. 김장생 광상 김씨 집안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해평 윤씨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명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엄청난 자존심을 가지고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뭔가 기와집 속에 사는 건 뭔가 사람들 눈에 안 좋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좋은 옷을 입거나 어디 구경 가거나 조선의 여인들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제주도에 누구예요? 그 장사하는 그 여자. 네? 원래 제주도 사람들은 무태 못 올라오는데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무슨 왕 때죠? 영조 때였는가? 그때 제주도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다 죽을 정도로. 그때 김만덕이가 원래 그 배 무역하는데 그 여자 몸으로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큰 재물을 벌었잖아요. 자기 곳간 열어가지고 돈을 다 살리니까 정조 때다. 정조가 그래서 물었잖아요. 제주 목사를 시켜가지고 소원이 뭐냐고. 참 그래서 그 장계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다 제주 사람을 살렸다니까 소원이 뭐냐니까 나 금강산.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은 무태 못 올라가요. 고립시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지로 올라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특히나 남자들도 무태 못 오르게 법으로 금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유일하게 김만덕만 허락받아가지고 가마타고 서울에 가서 그래서 수많은 그 당시에 권문 세도가 사람들이 구경거리잖아요. 셀럽이 왔으니까 소문으로 듣던 그러니까 다 만나고 그래서 왕명으로 금강산까지 구경하고 얘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행한다는 건 대부분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막 뒤섞이게 된 게 병자호란 임진을 하면서 피난 가느라 뒤섞인 거지. 옛날에는 다 그 마을에 태어나서 한 백리 사방 백리 바깥을 떠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맨날 평생 아들들 뒷바라지하면서 정계에 나간 아들들 노심초사했을 테니까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성 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뭡니까? 당신은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있잖아요. 삼종지도. 조선사회를 내리짓눌렀던 여성들한테 요구했던 그 순종의 도.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저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게 삼종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선택하다 나는 이거 좋아요.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여성들 봐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누구예요? 진경태? 진채봉하고 인연을 맺는데 그때 뭡니까? 우연히 얘는 그냥 과거 시험 간다고 쭉 가다가 어느 마을에 가다가 버드나무가 너무 예뻐가지고 양류사를 딱 지금 노래하다가 뭡니까? 우연히 2층 난간에 있던 여인과 눈이 뚝 맞췄죠. 그래서 그냥 예쁘구나 했어요. 응? 40쪽에 보면 시 읊는 소리가 맑고 시원해서 새나 옥돌로 만든 악기에서 나는 소리 같다. 쭉쭉쭉 하다가 누가 위에 미인이 바야흐로 봄잠에 들었다가 시 읊는 소리를 듣고 놀라 깨어났다. 창을 열고 난간에 기대어 이리저리 바라보다가 양소희와 눈이 맞췄다. 누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진채봉이 먼저 봤다니까? 응? 이리저리 찾았다니까 진채봉이? 이거 뭔 소리 하면서? 그러니까 눈이 맞췄어. 여인의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은 귀 밑에 들이었고 옥비에는 반쯤 기울었는데 봄잠이 부족해서 나른해하는 모양이 꾸밈 없이 수려해서 그 모습을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그림으로도 그려내기 어렵다. 두 사람이 서로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양소희의 서동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러자 미인이 문득 창을 닫자 천연의 향기만 코에 쏠 뿐이다. 한스러워하면서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냥 여기서 양소희는 더 이상 다음 액션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 액션 한 게 뭡니까? 41쪽에 이 진채봉이 뭐합니까? 둘째 줄 여자가 낭군을 만나는 것은 평생에 걸린 큰일이니 일생의 영역과 고락이 여기에 달렸다. 탕문구는 과부에는 이거예요. 지금 나는 처녀의 몸이니 비록 스스로 중매했다는 혐의를 피하지는 못하지만 여성의 절행을 해치는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이 사람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니 아버지께 여쭈어 결정한 데 중매를 보고자 한들 동서남북 어디에서 찾겠는가? 지금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위한 한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법도에 따르면 이러면 돼요? 아니잖아. 네?
아버지가 알아서 그냥 술 먹다가 어이 자네 딸 놔주세요. 뭐 그래 우리 아들이랑 자네 딸 결혼합시다. 딱 가서 뭡니까 술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건너마을 밤나무집 아들이랑 결혼해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60년대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60년 너무 심했나? 시골에서는 그랬을 거야. 그냥 장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다가 결혼하자. 그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내가 선택한다는 건 없었잖아. 근데 여기서 뭐 진채봉이가 자기가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왜 아버지한테 안 물어. 삼정지도도 안 지켜요. 급히 화전을 펼치더니 자기가 먼저 누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나. 분명히 하잖아요. 유머를 불러주면 봐요. 근데 웃긴 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줄리엣이 유머 하지 않아요? 보면 이것을 가지고 앞에 객점으로 가서 나귀를 타고 우리 집 누가 가래서 양엿을 읊었던 상공을 찾아 인연을 맺어 일생을 의탁하고자 하는 넷을 전하게. 봐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 거야. 20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남자한테 의지하는 거 왜 혼자 사면 되지? 혼자 사세요. 근데 이때는 조선시대였다고. 근데도 이게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가능했겠지. 이게 현실에서 있으면 뭡니까? 가만뒀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 있지 않아요? 여자의 적은? 그 말이 왜 생긴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그 남성 중심주의의 가장 큰 버팀목은 여성 안방 문화였어요. 안방 문화. 참 희한한 거예요. 제일 억압받는 세력이 제일 그걸 오랫동안 지속하는 봐요. 시어머니 문화. 좀 이제 곧 닥쳐요. 그놈의 그걸 거시기가 추석이.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전 뒤집어야 될 사람 있어요. 아직. 고살님들이야. 나는 면피했으니까 제대했으니까 땡이다. 예비군들이랑 똑같은 소리 하네. 현역들은 어찌하라고. 근데 봐요. 당신 여러분들도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까라니까 깐 거 아니에요? 군대로 얘기하면 끌려간 거 아니에요? 네? 이럴 줄은 몰랐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갔어요, 진짜? 몰랐다니까. 모르니까 갔지. 맨정신으로 안 가. 근데 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걸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다양한 여성상. 그러니까 봐요. 나의 평생이 걸린 큰일이니 자네는 부디 허술이 말게. 뭡니까? 자기 운명 자기가 결정합니다. 남한테 의견 묻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네가 꼭 직접 보고 편지를 전하게 하면서 첫 번째 인연을 그렇게 맺어요. 그리고 진채봉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난리가 나서 진채봉과는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져서 뒤에 만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얘는 과거 보러 가면서 이렇게 전생에 쌓은 음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우연히 그 지방 도령들이 시 지어가지고 기생한테 한번 수작 거는 거 아니야? 수작 거는 거? 그래 제일 1등 오늘 밤 1등이 이런 건 안 좋은데 룸사롱에 가면 많이 보이는 그런 거예요. 룸사롱에서 이런 거 많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전 룸사롱 갈 돈도 없고 주제도 못 돼요. 근데 어디서 들은 얘기야. 남자들 세계에서 들은 얘기인데 누가 모신다 어쩌고 그런다 한다면. 근데 거기에 이제 꼽살이 꼈는데 봐요. 거기서도 뭡니까? 서머리 뭡니까? 서머리 거기서도 뭡니까? 도도하잖아요. 그 시골 애들이 막 자기 꼬시려고 뭐 지은 거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딱 알아보잖아요. 뭐야. 그러면서 67쪽에 그래서 한밤중에 넷째 줄 서머리 말했다. 봐요. 제 평생을 서방님께 의탁하니 이 말을 듣고 봐 여자가 남자한테 의지하는 거잖아. 그것만 왜 보시냐고. 개서멀은 자기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 그 시대의 그 시대적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금 시점에서 보면 안 되죠. 그 당시엔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도 뭡니까? 그 어떤 그 한계를 인정하는 안에서는 최대의 어떤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서방님은 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본래 소주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곳 역참의 관리로 계시다가 불행히도 타향해서 객사하셨는데 봐요.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죠. 운명의 장난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타향에 객사하셨는데 집이 가난하고 고향의 선사는 멀어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힘이 없었어요. 그러자 계모는 백냥을 받고 저를 창가에 팔았죠. 제가 치욕을 견디며 지금에 이른 것은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하루아침에 훌륭한 군자를 만나 하늘의 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제가 사는 누가가 아픈 장안으로 가는 큰 길이라 거마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으니 제가 사는 곳 문 밖에 누군들 채찍을 내리고 쉬어가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지나간 사람이 구름처럼 많았을 때 서방님과 방불하니 비슷한 이는 보지 못했답니다. 서방님이 저를 천하게 여기시지 않으신다면 비록 서방님을 위해 물을 깃고 밥을 짓는 종이 된다 한들 반드시 따르겠죠. 서방님 뜻은 어떠하신 거예요? 이거 고양이가 집사 선택하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집사가 고양이, 그러니까 집사라고 부르잖아. 우리 고양이 떠봤던 사람들 집사라는 건 뭡니까? 내가 밥 주고 내가 다 씻겨주고 재워주고 하지 뭡니까? 내가 간택당한 거 아니에요? 양소연은 지나가다가 간택당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당신한테 내 인생을 의탁하고 싶다. 너 콜? 이거잖아요. 어? 양소유가 꼬신 게 아니잖아. 너 마음에 든다. 이런 게 아니잖아.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내 인생을 의탁해도 될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인생이잖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한 거야. 나는 비록 팔린 몸이고 창가에 있어. 남들이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3년 동안 여기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 근데 마침 당신이 걸렸어. 응? 당첨됐어. 내가 선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적경홍이 개성을 친구잖아. 얘 봐요. 이거 뭡니까? 공유 아니에요? 공유? 여자들이 백 공유하듯이 양소유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봐요. 만약에 여자들이 양소유한테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공유할까요? 응?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너도 같이 사귈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만 독점하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응? 눈길만 어디 줘도. 응? 근데 개성월이나 여기 나오는 8명의 여자가 독점하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양보하잖아요. 왜? 양소유가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8명의 관계야. 그래서 뭡니까? 양소유가 8명을 지배한 게 아니에요. 8명의 양소유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거야. 양소유가 8여자를 갖고 논 게 아니라 8여자가 양소유 하나를 갖고 놀았어요. 양소유 없습니다. 그렇죠. 돈 벌어다 줘.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현명한 거 아니에요? 응? 그 정도 축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놈이니까 저거 놓치면 바보 아니야? 잡아야지. 그러니까 뭐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쫙 하는 거 아니에요? 보자마자 너 내 거 한 거 아니에요? 71쪽에 봐요. 경홍이. 경홍이 대답했다. 자, 그러니까 서머리하고 경홍이랑 옛날 친구였는데 너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경홍이가 대답했다. 진나라 때 기년을 거느리던 사안 같은 이라면 재상의 첩이 될 것이요. 남자가 사안 같은 이라면 나는 재상의 첩 될 거고, 삼국시대에 음악을 돌보던 주유 같은 이라면 장수, 주유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수자, 장수의 첩 될 거고, 현종 때 술에 취해 청평사를 바쳤던 이태백이 같은 이라면 명사를 따를 것이다. 즉 뭐냐? 남자 보고 내가 결정한다. 내가 재상의 첩이 될지 장군의 첩이 될지 명사의 첩이 될지는 내가 한다. 한나라 때 녹가금이 봉황이 염전은 사마상여 같은 이라면 선비를 따를 것이니 어찌 미리 정하겠소. 그러면서 매파들이 물러갔다. 그러면서 경홍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궁벽한 고을의 여자는 훌륭한 사람 찾기 어렵다. 오직 기녀만이 영웅호거를 많이 볼 수 있으니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게다.
제 몸을 스스로 창가에 팔더니. 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화류계.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 아니에요. 근데 적경은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내가 선택했어요. 이 비슷한 인물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지 않았어요? 황진. 황진이. 원래 여염집 안악이었는데 봐요. 시골에 공백한 여자들은 영웅옥을 만나기 힘들어. 그럼 남자들 많은 데 가야지. 와, 백장이 대단하지 않아? 나 같은 사람 꿈에서 항상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한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왜? 책을 남자들이 많이 봐요, 여자들이 많이 봐요? 여자들이 좋아했던 소설이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남자들만 좋은 소설이냐 이런다. 여자들이 좋아했던 소설이야. 왜? 자기들이 못 사는 삶을 살고 있잖아. 대리만족했던 거야. 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막 남자 너 내 맘에 든다. 너 내 거 하자. 맞잖아요. 양소혜가 너 내 거 하자 한 거야? 권력으로 휘두르 찍어 누르는 거야? 한 거야? 너 나랑 내 첩이 될래 말래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 네? 난 첩이 돼도 좋으니까 너 내 거 하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첩이란 것 때문에 남성 중심적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첩이 돼? 아니야. 저 훌륭한 사람은 내 것만 할 수 있다면 까짓 거. 네? 까짓 거 그걸 못해? 네? 그것 때문에 싸워서 목숨 거는 그것도 은근히 그거 하는 거예요. 숙종.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한참 뒤에 가면 120쪽에 가춘은 정경태가 이제 그 나중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정사도 집안에서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이 그 정경패라는 소문을 개성원한테 정경패 소문을 듣고 정경패가 근데 자기가 한번 봐야지 말만 듣고 안 되니까 여장 해가지고 속였다가 정경패가 그걸 알잖아요. 이 소설에서 제일 콧대 높은 여자가 정경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주 앞에서도 왕 태후 앞에서 쫄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한 여성이 아마 정경태가 아니었을까. 사대부의 왕한테도 왕실에도 꿀리지 않은 예의 범절을 다 갖추고 그 다음 고금의 예악을 다 논할 수 있는 어떤 교양 있고 이상적인 조선시대 때 가장 이상적으로 했던 군자의 모습을 여성이 가지고 취하고 있는 건 정경태가 아니야. 여성이면서 군자의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만중은 그런 첫 정실 부인이 되는 정경패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을 어머니는 그 공주들보다 낫습니다. 왕가의 사람들보다 어머님의 덕이 더 큽니다. 그런 얘기를 넌지시 이제 어머니한테 전달했던 거 아닌가. 자, 그러면서 그 가춘은이 그 정경패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그 양소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저 오빠인가 짜고 가춘은을 뭐 신선으로 했다가 귀신으로 했다가 해가지고 놀려 먹잖아요. 이것도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속인다?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 지금이야 당연한 거잖아요. 니도 속였으면 나도 속이지. 당연한 건데 옛날에 이게 가당키나 했던 소리냐. 골탕을 먹인다. 뒤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골탕 먹이잖아요. 공주랑 짜고도 다 같이 골탕 먹이고. 이거 뭡니까? 갖고 놀잖아. 그러면서도 뭡니까? 양소희가 그 당시로 보면 깨인 사람이지. 어찌 가장을 이 집안을 왜냐면 불교 이 실제로 김만중이 숙종의 눈밖에 난 것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평천하 얘기했어요. 숙종이 자기 부인 시빈 장씨 손에 놀아나는 거 그 얘기했다가 완전히 왜냐하면 봐요. 감정 상하게 하면 뒤끝이 오래가요. 숙종이 감정을 상하게 한 거야. 영민을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여염집도 그러지 않다. 왜냐면 이게 서인 계통의 이 김장생의 이 자손이었던 김만중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신이 왕이라고 왜 이 일반 4대 이 유교의 그 원리 원칙에서 왜 당신은 벗어나야 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따졌다가 난 왕인데 그것과 충돌해가지고 지금 힘겨운 삶을 사는 거야. 만약에 다른 왕을 만났으면 이 사람은 아마 호의호식하면서 진짜 양술처럼 살았을지 몰라. 근데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못 숙종을 만났다는 게 또는 숙종 입장에서는 김만중을 만났다는 게 서로 껄끄러운 그러니까 운명의 장난이죠. 그런데 현실인데 제가 이걸 문학기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그 유배지에서 죽었던 김만중의 그 허묘가 있어요. 허묘, 가묘.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만 해놨더라고요. 벌써 몇백 년이 지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위리안치, 탱자나무 가시에 둘러싸인 조그만 초막도 새로 만들어 놨고 했는데 비록 그 당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꿈 같은 얘기 아닐까요? 김만중이 있었던가? 숙종이 있었던가? 분명히 뭔가 터는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참 꿈같은 김만중의 삶이나 우리 지나간 역사가 진짜 꿈같은 얘기인데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실제로 남은 건 이야기밖에 없지.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래 가춘은 요 가춘은도 참 중요합니다. 가춘은은 원래 정경패의 몸종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위기 절정 부분의 중요한 사건이 양수혜가 너무 잘난 나머지 왕가에서도 탐을 해서 황제와 황태후가 자기 여동생 태후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제일 뛰어난 놈한테 왕실이니까 제일 뛰어난 놈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서 양수를 찍었는데 양수가 이미 사대부 가문에 정사도 가문에 그 딸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패백을 돌려줘라 하잖아. 양수도 못한다고 하지만 뭡니까 그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 정사도나 정경패 입장에서 뭡니까 남자 앞길을 막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보하려고 하니까 이 양소유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양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 그때 이제 패백을 이제 돌려주라 해가지고 뭐 감옥에도 한번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패백을 돌려주고 172쪽에 그래가지고 172쪽에 저 중간 아랫부분 양소여가 돌아가 정사도를 만났다. 정사도는 양소여가 오는 것을 보고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한 채 말했다. 태후께서 조서를 내려 아유 여자들이 더 무서워. 태후가 바로 내리죠. 황제는 두고 봅시다 하고 바둑이나 두고 왔는데 태후는 조서 내려 나더러 양랑의 패백을 돌려보내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장인한테 바로 직통전화 한 거잖아요. 그 양수의 패백 돌려보내라 하셨기에 추눈에게 주어 화원에 두었네. 내 딸의 신세를 생각하면 참혹함을 어찌다 말하겠나. 놀란 내 안에는 병이 들어 사람을 못 알아보네. 양수의 이 말을 듣고 오랫동안 바보처럼 있다고 말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조서가 마땅히 상소하여 다투려니 와 조정에 어찌 공론이었겠습니까? 정사도가 만류하여 말했다. 양랑은 벌써 2번이나 황명을 거스르지 않았나 지금 또 상소하면 필시 중죄일을 입을 테니 수년은 못해 하면서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못해. 화원으로 딱 갔어요. 화원으로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양소유랑 초야를 먼저 치는 사람 가춘 네. 개서물인가? 개서물이 먼저인가? 자부장 근데 같이 산 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요. 근데 같이 진짜 살림살이고 그거 뭐라고 하죠? 사실혼 관계는 가춘은 아니에요. 아직 결혼 부인 모시고 와서 결혼해야 되니까 일단 몸종부터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참 야, 이건 아메리카보다 더 안 되네 그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을 테니까. 왜냐면 옛날에 봐요. 저 춘향전이나 그 다음에 밀양에 가면 영남로 알아보면 그 누구예요? 아랑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진주 거기 가면 논계, 의기, 논계 어디 있죠? 왜 그런 게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관리들은 지금 예나 지금이나 한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서 우리 뭐 부산지방검찰청 발령 이렇게 봤잖아요. 지방으로 발령되면 가족들 다 안 와요. 본인만 간다고. 왜? 거기 가솔들은 거기 집 있잖아요. 집 지켜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 재산 관리해야 돼. 논밭에서 소출 나오는 거 누가 관리합니까?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교육은 한양에서 해야 돼. 훌륭한 선생님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령받은 사람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뭡니까? 그 관기들이 개경했던 거예요. 다 아랑, 물론 아랑은 뭐 아니라고 하는 춘향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엔 당연히 그 부인들도 알고 있었고, 예? 그런 사회, 그러니까 가춘운이 먼저 이렇게 살림 차린 건 그 당시 흠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봐요. 패백이 돌려서 정경패와 혼이 깨졌죠. 예? 정경패와 혼이 깨졌어. 자, 근데 봐요. 패백을 이제 그쪽 패백을 다시 돌려주라 하니까 춘운이 양소유가 보냈던 패백을 받들어 바치고 말했다. 천첩은 소저의 분부를 받아 상공을 모시며 소저가 오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저의 일이 어긋났으니 상공께 하직하고 돌아가 소저를 모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정경패한테 돌아간다고. 만약에 봐요. 가춘운이 양소유를 진짜 사랑해. 아니. 가춘운이, 그러니까 가춘운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양소유가 아니라고. 정경패를 더 사랑한다고. 이게 여자 사이의 우정을이라고. 여기서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 아비도 버린다고. 왜냐면 저 사람한테 목을 맨 게 아니에요. 봐요. 양소희가 말했다. 내가 이제 상소에 힘껏 사양하면 황상께서 들어주실 듯 하고, 봐요. 설사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시집간 여자는 지아비를 따르는 법이니 출랑이 나를 버리는 건 무슨 소린가? 네가 어떻게 나를 버려? 이 소리잖아. 근데 왜 내가 너를 못 버려? 이 얘기 하잖아요. 왜? 여자가 지아비를 따르는 것이 도리이지만 제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저는 소저를 섬기며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니 봐요. 춘운한테는 양소유는 안중에 없어요. 정경패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제가 소저를 따르는 것은 몸과 그림자 같은데 몸이 이미 갔거늘 그림자 홀로 어찌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소유한테 부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거야. 난 당신 버릴 수 있다고. 왜? 당신이 중요한 게, 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을 지키는 거야. 나는 내 아씨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야, 그거는 주종 관계 아닙니까? 막판에 피날레를 기다리십시오. 주종 관계, 아니 몸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요 꿈 가운데서 한번 깰 뻔하죠. 그 토번 치러 갔다가 우연히 용왕 마차 타고 다니다가 저기 어디서 많이 본 사인데 하면서 갔다가 그 육관에서 만나잖아요. 204쪽에 미목이 수려하고 눈이 맑고 골격이 맑고 빼어나 속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떤 중을 만났어요. 노승이 승려를 거느리고 강릉에서 내려와 양소를 맞이하며 말했다. 사냐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서 대원수께서 오시는 줄 모르고 멀리 나가 맞이하지 못했으니 죄를 용서해 주시 바랍니다. 근데 봐요. 지금은 원수께서 돌아오실 때가 아닙니다. 이왕 오셨으니 불전에 올라 예불 하시기를 청합니다. 양소유는 분양하고 예배한 뒤 불전에 내려다 문득 거꾸러졌다. 그러면서 갑자기 꿈에서 깨요. 저 용궁 같던 꿈에서 깬다고.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중간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꿈속의 꿈이야. 이거 영화 뭐예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하고 비슷해요.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정경패와 그 태우 사이에서 그 저 난양공주 사이에서 그 혼사 문제 때문에 갈등할 때 여기서 봐요. 난양공주가 무슨 입장을 취하냐면 207쪽에 봐요. 그러니까 태우가 네가 공주인데 어떻게 굽히냐 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저 재상가한테 굽히냐. 우리는 왕가라니까. 한데 이소와 이 난양공주의 입을 통해서 김만주가 뭡니까? 숙종한테 좀 들으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숙종한테. 아무리 당신이 왕이랄지라도 이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해야 돼. 만민이 따라야 될 법도인데 왜 당신은 예외로 하냐고. 이거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난양공주의 말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태우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실로 가야 되는데 네가 둘째 부인은 못 가잖아. 그러니까 뭐 공주가 얘기를 들어서 재우는 세 부인을 둔다.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207쪽에 넷째 줄 태우가 말했다. 그건 안 될 일이야. 같은 여염집 여자라면 함께 한 사람의 부인이 되어도 무방하지만 너는 선제께서 남기신 몸이요 황제의 살아간 노인이 내 한 몸이 가볍지 않고는 어찌 여염 작은 집 여자와 비교할 수 있겠냐.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조선이라고 하는 그 시대상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보통 사람과 왕가도 똑같은 가치 기준을 그 예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꿈 얘기를 빙자한 현실 정치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냐. 이렇게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던 김만중은 제 나이 또래에 그만 유배지에서 비명 행사해서 지금 자취가 남아있지 않아요. 가장 현실적이었던 그 김만중의 삶은 한낱 꿈이 되었어. 그리고 꿈 얘기를 통해서 가장 현실적인 정치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냐. 공주가 말했어요. 그 태우가 뭡니까? 숙종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 난양공주는 김만중의 사고를 이제 대변하는 그 사람이에요. 저 역시 제 몸이 존귀하고 소중한 줄 압니다. 하지만 옛날에 성스럽고 현명한 제왕들은 어진 사람을 공경해서 천자가 필부를 친구로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뭐냐? 필부, 평범한 사람도 천자와 친구 될 수 있다. 평등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정시 여자가 내가 듣기로는 이런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신분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됨을 봐야지. 왜 신분을 가지고 따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난양공주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일부러 여염집에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 맺잖아. 그래서 215쪽 봐요. 그래서 그 정경패 집에 그 자수를 판다는 명목으로 은근히 이제 인연을 맺어서 그 집의 어머니와 그 정경패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215쪽에 중간 부분에 이소저가 말했다. 저는 견문이 좋고 고로한 사람으로 엄친께서 일찍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 무슨 배운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탄하는 바는 봐요. 남자들은 천하에서 벗을 구해 서로 도와 어진덕을 쌓건 봐요. 왜 의리는 남자들이 의리하죠? 응? 의리는 이상하게 남자들의 것이냐? 여자들은 집에 있어서 할 일이 없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지금 이걸 한탄하는 거잖아요. 응? 여자들은 봐요. 제가 한탄하는 건 남자들은 천하에 벗을 구해 서로 도와 어진덕을 쌓건을 서로 돕는다고. 근데 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이 시쳇말이 계속 내려오냐. 여자들은 하인들 외에는 접하는 사람이 없으니 잘못이 있어도 누가 고쳐줄 것이요. 학문을 닦는들 누구에게 꾸짖어 바로잡는다. 그게 질정이에요. 질정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저께서 그 언니 반소의 문장과 맹광의 행실을 겸비하여 몸이 중문 밖을 벗어나지 않으나 명성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비로함을 잊고 성대한 덕과 광채를 바라보기 원했는데 지금 저저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니 평생의 위로가 되기에 족합니다. 봐요. 이게 여기서 이상적인 인간관이겠지. 현실적인 인간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공주하고 어떤 재벌집 현실에서 현대에서
이방카 같은 트럼프 영부인 죄송합니다. 이방카 트럼프 같은 여자랑 무슨 스웨덴의 공주가 만나도 칩시다. 무슨 일 벌어질까?